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키포스트의 안석현입니다. 오늘은 코어스 다음은 아마도 2.xd라는 좀 다소 모호한 제목으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2.5D 패키지 기술은 어디로 진화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이게 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정리하는 김에 동영상 간단하게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다들 잘 아시는 얘기부터 먼저 하면 이제 2.5D라는 게 굉장히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코어스라는 것도 뭐 거의 하루에 몇 개씩 쏟아지는 것 같아요, 기사가.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TSMC의 2.5D 패키지 기술의 어떤 정수라고 할 만한 게 이 코어스인데요. 이 이름을 보면 얼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COWO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영어로는 Chip on Wafer on Substrate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C, 그러니까 요 칩이 요 위에 오는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CPU, GPU, 여기 있는 HBM 다 이제 C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오는 W가 요 위에 오는 반도체들을 한 번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인터포저라고 하는 요 부품입니다. 요거를 이제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웨이퍼 이렇게 붙인 것 같고요. 이 밑에 있는 저 세 번째 오는 S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우리 패키지 할 때 보면은 저 밑에 오는 그 기판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의미상 보면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웨이퍼가 오고 웨이퍼 위에 이제 반도체가 온다. 이거를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한 이름이 코어스입니다. 21세기의 이 B2B 영역에서의 이런 어떤 기술 용어가 일반인들 요즘 워낙 투자들 많이 하시니까 이 투자자들한테도 이렇게 깊게 각인되는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워낙 유명한 기술인데 이 기사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많이 썼는데 TSMC가 코어스 생산 능력을 4만 량까지 늘린다. 계속 이 생산량을 늘리는 트렌드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늘리나? 당연히 이것 때문이죠. 요 엔비디아의 GPU 블랙웰인데요. 오늘 사실 새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서프라이즈 났다고 기사도 나왔던데 오늘 이게 녹화하는 이 날짜는 11월 21일입니다. 이 블랙웰의 특징이 뭐냐면 GPU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 GPU가 여러 개 붙어 있고 이 안에 보면 CPU도 붙어 있고 그거를 따로따로 생산을 해요. 한 번에 이제 생산하기에는 칩 사이즈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마치 하나의 칩인 것 마냥 동작하게 하려면 요만한 사이즈의 실리콘 인터포저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이만한 크기의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패키지하는 기술을 코어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 굉장히 갈래가 코어스 S냐, 코어스 R이냐, L이냐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오늘 그것까지 알아볼 건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이냐면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TSMC가 원래 화웨이한테 주문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화웨이가 어떤 프록시 그러니까 어떤 대리 회사를 써가지고 그 회사로부터 TSMC에 주문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한 쿠션 돌려가지고 TSMC가 앞으로는 중국 고객들한테 주문을 받지 않겠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모든 주문을 받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중국 매출이 한 10 몇 프로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를 전체를 다 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네 가지 기준이 있어요. 트랜지스터 총 기수가 3천억 개를 넘는 반도체, 사이즈가 이렇고 HBM이 들어가는 반도체, 그 중에 네 번째가 코어스 패키지입니다. TSMC가 생각하기에 이 코어스 패키지를 중국에 파는 게 미국의 어떤 제재를 어떤 선을 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 됐습니다. 그러면 2.5D 패키지에 코어스만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iQub도 있어요. 삼성전자의 iQube. 이 iQub의 i가 이 인터포저거든요. 그러니까 코어스에 보면 W에 해당하는 게 이 iQub의 i입니다. iQub를 써도 똑같죠. 구조가 서브스트레이트에 인터포저를 쓰고 그 위에 로직 반도체. 이 로직이 이제 GPU, CPU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HBM을 한 번에 연결해서 이거를 이제 AI 서버에다가 탑재를 하면 바로 이제 학습을 하든 추론을 하든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잘 팔리지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 이 코어스만 있을 텐데 그게 딱히 이게 더 좋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구조 아키텍처는 똑같은데
단지 이제 시장에서 선택을 이제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특히 엔비디아한테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코어스가 워낙 유명한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왜 2D도 아니고 3D도 아니고 왜 2.5D냐? 2D나 3D는 좀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죠. 워낙 많이 쓰는 용어기도 하고, 어떤 2D는 평면상에 뭔가를 하나보다, 3D는 평면에 플러스 입체 방향으로 어떤 수직 방향으로 뭔가가 있나 보다. 2.5D는 그럼 그거와 이거와 저거 한 사이쯤 되나? 이렇게 유추는 할 수 있으되 직관적이지는 않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 기존의 2D 패키지라고 하는 건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이 두 개의 패키지가 동시에, 두 개의 칩이 올라오는 거였어요. 이거를 서로를 뭐 아주 고밀도로 연결하는 건 아니고 단지 하나의 패키지 안에 담아서 폼팩터 상으로 굉장히 경박단소하고 생산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요 측면에서 2D 패키지가 이제 접근이 됐던 거고, 원래는 우리 같은 문돌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갈 줄 알죠. 2D에서 3D로 가겠거니, 그러면 칩 하나가 여기 위에 딱 올라가면, 이게 지금 이게 그 구조죠. 칩 하나가 여기 위에 올라가서 폼팩터가 굉장히 줄었어. 그리고 여기를 TSV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로 연결을 해서 굉장히 대역폭도 높고 빨리빨리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컨셉으로 가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로 가지는 못하죠. 왜냐? 이 위에 올라오는 어떤 칩들이 제각각 발열이 심한 칩들이죠. 요 위에 있는 HBM이 뭐 발열이 심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 밑에 오는 로직 칩이 이제 주로 GPU가 될 텐데, 이 역시나 열이 많이 나죠. 가동하는 동안에. 열나는 애와 열나는 애를 붙여놓으면 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난로도 거리를 띄워줘야 되듯이 이 반도체도 발열이 심한 칩들은 떨어져 놔야 돼요. 뭐 그렇지 않은 칩들은 오밀조밀하게 이제 PCB 상에 보면 다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HBM이나 GPU나 CPU 이런 굉장한 그 로드가 걸리는 칩들은 좀 거리를 띄워줘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나온 게 2.5D TSV IC, 2.5D 패키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평면 구조는 2D랑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칩과 칩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옆으로 놔두는 거죠. 그러면 열이 위로 발생할 때 서로 적층되지 않아서 열 배출이 빨라지고, 대신에 이 사이에 어떤 3D만큼의 빠른 어떤 연결은 여기 밑에 있는 인터포저, 아까 코어스에서 W 그리고 i큐브에서 I, 그러니까 인터포저가 이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통신을 하면서도 발열 관리도 잘 되고, 3D로 하는 것보다 수율도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실패가 나더라도 이 리워크가 또 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가적인 또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업계는 2D에서 3D로 바로 가지 않고 2.5D로 이제 온 상황이다. 여기서 뭐 이 위로도 갈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가지 않고 뭔가 또 나오고 있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2.1D와 2.3D인 겁니다. 이게 더 감이 안 오는 좀 상황이죠. 점차 직관성과 멀어지는 이름들. 그래, 2D하고 3D는 알겠어. 근데 그 사이에 오는 2.5D도 그래 뭐 둘의 어떤 장점을 합쳐놓은 거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1D랑 2.3D는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이거를 구조를 좀 더 뜯어서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2.5D가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서 각 칩들을 연결하는 거라는 건 앞에 설명을 드렸고, 2.3D는 여기서 이 실리콘을 유기 인터포저, 그러니까 플라스틱 인터포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 인터포저라고 하면 좀 약간 유식하게 설명하는 거고,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이게 실리콘 웨이퍼로 만들다가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싸죠. 그리고 플라스틱은 대면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그래봤자 300mm 웨이퍼 위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가능하고 재료도 싸고 하다 보니까 2.3D로 가면 코어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웨이퍼 수급이 쉬워지고 AI 반도체 가격을 내릴 수 있지 않겠냐, 요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2.3D입니다. 그럼 2.1D는 뭐냐? 아 그래? 그러면 우리는 요 유기 인터포저도 한번 빼보자. 이걸 빼면 자, 여기 칩이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인터포저거든요. 그럼 요거를 빼고 이거를 여기다가 바로 붙이겠다는 거예요. 칩을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바로 붙이겠다. 굳이 이름을 정하자면 칩 온 서브스트레이트가 되겠죠. 이게 사실상 2D의 개념하고도 거의 동일한데, 이걸 2.1D라고 하는 건 칩과 칩 사이에 아주 고밀도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패키지 기판에서 연결해주는 수준으로는 되지는 않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이 칩과 칩을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고밀도 배선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물론 안 되는 기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SKC 앱솔릭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자회사죠, SKC에. 그 회사가 내놓은 그림을 제가 보다가 옳다구나 하고 느낀 게 있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타깃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2.1D용 서브스트레이트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글래스코어 서브스트레이트 하겠다고 지금 여기저기 투자도 받고 SKC에서 투자를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지향성이 보면 이 그림을 잘 보면 2.1D입니다. 보세요. 지금의 현재 방식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실리콘 인터포저가 올라가고 그 위에 칩이 올라간다. 이게 전형적인 코어스의 어떤 구조죠. 근데 앱솔리스크가 하겠다는 거는 글래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그 위에 칩이 하나씩 바로바로 1, 2, 3가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인터포저가 빠졌어. 그러니까 i큐브로 보면 i가 빠졌어요. 코어스로 보면 w가 빠져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2.1D의 어떤 그 패키지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쯤에서 궁금할 게 있어요. 그러면 2.5D 지금 잘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블랙웰 가지고 굉장히 반도체 잘 만들고 있고 한데 왜 자꾸 2.3D, 2.1D 이렇게 내려가서 새로운 시도를 하느냐. 이거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어떤 트렌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게 커지고 있어요. 왜 감당이 안 되고 커지고 있냐. 이 TSMC가 작년에 발표한 공식 자료거든요. 이걸 보시면 지금의 어떤 실리콘 인터포저의 크기, 그러니까 GPU와 CPU와 HBM을 한 번에 패키지 하는데 필요한 인터포저의 크기는 여기 보시면 레티클의 3.3배라고 되어 있어요. 레티클이 크기가 얼마예요? 레티클이 뭔지 뭐 이런 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오늘은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 레티클이라는 게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 가로가 26mm, 세로가 33mm, 그럼 곱하면 858제곱미리 정도 되거든요. 이거에 곱하기 3배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이즈가. 그러면 한 2400 정도 되겠죠. 2400mm 뭐 좀 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2026년, 내후년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후년에는 5.5배까지 가겠다. 5.5배? 그리고 2027년이죠. 앞으로 3년 뒤에는 8배까지 가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8배면 858에 8배니까 6864제곱밀리미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리콘 인터포저를 만드는 웨이퍼 한 장의 면적은 7659 이 정도 됩니다. 산술적으로 따지고 보면 실리콘 웨이퍼 한 장에서 한 10장 정도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죠. 왜냐하면 실리콘 웨이퍼는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m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 인터포저는 사각형이죠. 사각형. 이 원형에서 사각형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보면 이 버리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8배 면적, 레티클 사이즈 8배 면적의 실리콘 인터포저를 이 웨이퍼 위에서 만들면 뭐 한두 장 정도 건질까 말까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럼 로스가 많죠. 이 300mm 웨이퍼 한 장의 가격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거 하나를 수율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버리고 이거 하나만 남고 내가 나머지 다 버린다?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웨이퍼를 패브리케이션, 그러니까 공정을 하는데 그게 다 어차피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생산 능력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기껏 그 팹들을 가동을 해가지고 인터포저를 만들었는데 그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뭐 부가가치도 높지도 않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실리콘 인터포저 크기가 커지는 게 감당이 안 된다. 이걸 좀 다른 컨셉으로 바꿔보자 해서 나오는 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2.3D 그리고 2.1D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2.3D는 실리콘 인터포저가 아니라 유기 인터포저,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플라스틱 인터포저이기 때문에 팹의 생산 능력을 저해하지 않고 2.1D는 그마저도 없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상에 칩들을 연결하는 인터포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아니면 LG 이노텍, 아까 말씀드린 앱솔릭스 이런 회사들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판매할 때 거기에 다 이미 미리 다 구현시켜 놓은 거예요.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땡큐죠.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컨셉 좋네. 그럼 바로 만들면 되겠네. 그럼 왜 안 쓰는 거야? 빨리 만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2D와
3D와 2.5D는 요 밑에 이제 요구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요걸 다 만족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요구 조건이 뭐냐? 이 LNS, 라인 앤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2D를 넘어서는 반도체들은, 반도체 패키지들은 다 그 칩들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연결을 하는 어떤 그 회로의 배선폭의 기준이거든요. 라인 앤드 스페이스. 여기가 만약에 회로라고 하면 요만큼이 라인입니다. 요 선폭. 스페이스는 요만큼입니다. 회로와 회로 사이의 간격. 그래서 이게 폭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회로선을 이제 짝짝짝짝 놓을 수가 있고, 그러면 더 고대역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2D 반도체는 9x12 정도까지가 한계고, 3D나 뭐 2.5D 뭐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들은 뭐 1x1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서브 마이크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 유기 기판,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판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거는 2x2가 쉽지는 않다. 2x2를 할 수는 있는데 대량 양산하는 거는 아직은 좀 어렵다. 그 2.1D도 하려면 2x2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다. 왜 2x2가 돼야 되느냐? HBM을 연결하려면 2x2가 돼야 됩니다. HBM3E나 HBM4 기준으로 2x2는 돼야 HBM하고 GPU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만약에 두껍게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3이나 4다 이렇게 하면 HBM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1D나 2.3D를 구현한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2x2까지 내려와야 된다. 물론 1x1이 되면 더 좋습니다. 1x1이 되면 로직 칩끼리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블랙웰 GB200 이런 거 보면 앞에 그레이스라고 하는 CPU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CPU와 GPU를 상호 연결하려면 1x1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그러면 너무 좋죠. 예. 이걸 다 대체할 수 있겠죠. HBM 연결뿐만 아니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거 2x2도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그 어떤 패키지 회로 기판의 그 배선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유기물로 높은 라인 앤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부분의 혁신은 사실 100% 일본 회사들이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 HD 마이크로, EFM, 스미토모. 이 회사들이 공급하는 게 결국에는 이 회로 배선을 만들 때 어떤 절연층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절연층 재료의 어떤 물성에 따라서 얼마나 LNS를 좁힐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아사히 카세이는 TSMC 벤더고, 삼성전자는 주로 HD 마이크로하고 뭐 FFEM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쓴다 그래요. 근데 이 회사가 가장 지금은 점유율이 높고, 이 회사가 2등이고, 그 다음이 3등, 4등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다 일본 회사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스코어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이 어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이 반도체용 이걸 PID 재료라고 하거든요. 이 위에 이제 굉장히 회로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재료 이름을 PID라고 하는데, 동진세미캠이 그걸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LG화학도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PID, 이 유기물로 LNS를 높게 만드는 재료, 요 PID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최근 몇 년 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 이제 팬아웃 PLP라고 하는 생산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게 사실 요 유기 인터포저를 만드는 거하고 굉장히 맥이 닿아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FOPLP를 통해서 다시 한번 2.3D나 이런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3D하고 2.1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2.5D 정리하면 지금 현재 스코어 가장 최신의 어떤 반도체 패키지 기술은 2.5D이고, 이거가 2.3D와 2.1D로 가는데, 이 과정에서 바뀌는 거는 실리콘 인터포저가 빠지는 거, 대신 유기 인터포저로 바뀌는 거. 2.3D에서 2.1D로 가는 건 유기 인터포저마저 빠지는 거. 그래서 2.5D의 어떤 핵심 키는 인터포저를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가 가지고 있었어요. TSMC나 삼성전자. 2.3D는 유기 인터포저를 과연 누가 생산할 것이냐,
이것도 아마 TSMC나 삼성전자가 직접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마이크론도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2.1D로 가게 되면 이거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회사들의 영역입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연구는 하고 계십니다. 심텍, 그리고 대덕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하게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물론 굉장히 설비 투자도 많이 들고 R&D 해야 될 그 어떤 바틀력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요 기술 변화를 잘 따라가시다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종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